네, 제 이름은요, 정선웅입니다. 제가 벌써 2000년도에 퇴직을 했으니까 만 4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만 4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뭐 퇴직하자마자 작가로서 좀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변경해서 살아오곤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도끼인 개끼니로 다 비슷비슷한 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진짜 퇴직이라는 상황에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냥 진솔하게 한번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삶에 대한 기록들을 좀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건 1968년도니까요. 그 196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저의 큰형 세대, 1960년대, 막내 후배들이 되는 1979년도. 그러니까 1960년부터 1979년도가 저는 딱 저하고 같이 또래로 연결된 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 20년의 세대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부터 1979년까지 그 세대들을 무슨 말 이런 거 하나 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라는 게 있어요. 이만한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키워요. 근데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콩나물 그 시루를 놓고 그 시루 안에다가 콩을 집어넣고 거기다 천만 쌓아놓고 난 다음에 물만 계속 주면 콩나물이 막 진짜 우죽순 생겨난다고 막 쭉쭉쭉 자라나거든요. 시루 안에 있는 콩나물처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희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1960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 세대를 콩나물 세대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콩나물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 우리 모습은 콩나물하고 거의 똑같았다고 보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자기 방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저희 형제가 5남 1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10식구란 말이에요. 이 10식구가 방 3칸짜리 대부분 다 심지어는 2칸에도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이불 하나 딱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형제들 이렇게 살아갔던 게 그게 바로 저희 콩나물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집안의 환경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형제가 4명에서 조금 있는 친구가 3명 아니면 4명 평균적으로 4명 정도가 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도 비슷할 거예요. 요즘은 1명 아니면 2명이 대부분의 형제들인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 콩나물 세대 때까지만 해도 최소가 4명 정도 이 정도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아웅다웅 부딪히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전 자식 많이 안 낳겠다. 자식 많이 안 낳고 내 자식들한테 방 하나씩 주고 싶다. 이런 소원이 가질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극히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렇고 학교 가면 저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오전반도 얼마냐면 60명이에요. 많았을 때는 70명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교 생활도 했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콩나물 세대를 하나 칭하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다 또 군대 가면은 우리 아들 군대 보니까 참 좋대요. 각각 침대가 있어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떨어져 살는데 우리는 내무반에 쭉 누워져가지고 콩나물 대가리처럼 쭉 누워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또 직장에 왔더니 직장에 합니까? 직장에도 저희 신입사원 한 명 뽑으면 신입사원이 몇 명씩 뽑았냐면요. 우리 때 한 명 뽑을 때 저희가 60명이었고 저희 앞 세대는 150명. 그러니까 한 세대를 뽑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가지고 서로 동기끼리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온 게 저희 콩나물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현재 내가 퇴직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특징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퇴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고달파고 힘들어하느냐, 외로움을 타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콩나물 세대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콩나물 세대처럼 이렇게 커왔는데 거기서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계속 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오죽했으면 가치가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웅다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싫었는데 그 싫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어딘가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으면 흩어져 있으면 이런 거예요. 저도 퇴직 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단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형제들끼리 막 아웅다웅 다 살았었고 학교에서는 그 많은 인원끼리 사람이 진짜로 싫을 정도로까지 그 많은 인원들이 부대집에 살았고 군대마저도 직장마저도.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저 딱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콩나물 세대들, 우리 전 세대 이제 산업세대가 산업화 세대잖아요. 40년대,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산업화의 역군들로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분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부모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가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퇴직 이 연령도 우리보다도 더 늦었던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고 거기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이 콩나물 세대는 지금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혼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다고 어떤 사람은 뭐 준비돼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 채널 나가서 퇴직 이후에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서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내가 존재감을 내 스스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왜 지금 퇴직의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자라온 게 콩나물처럼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부딪혀보면서 살아온 것들이 우리 몸에 인이 배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서 인정한 이후에 이 이후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남들이 저 부러워하는데 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이루고 나오신 분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힘들어하지 않느냐? 힘들어하고 계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글들 속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한번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고민들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눠가면서 여러분들도 고민도 못해서 새로운 길들을 좀 찾아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나를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이 살아온 게 제 소예요. 지금까지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아빠였고 누구누구의 아들이었고 정대리였고 정과장이었고 정부장이었고 정상무였고 이렇게 환경에 주어진 조건 속에 있는 나만 있지 진정한 나를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게 콩나물 세대로 살아온 내 소유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다시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놓쳤던 진정한 나를 한번 찾고 싶은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다시 부딪혀서 살아가라?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 세대들이 해야 될 거는 그동안에 그 시로 안에 있는 환경 속에 있던 나에서 떨어져 나온 내가, 진정한 내가 어떠한 꼴로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마음의 지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만의 마음의 지도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지도를 자기 지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가야 될 길, 여기가 아니었네? 여기가 아니었네? 그걸 갖다가 50에, 60에, 70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시대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의 가치들, 충분히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추구해왔던 노력도 인정해주면 돼요. 잘해왔고, 못해온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요. 잘해왔고, 잘 살아왔고. 그러나 지금부터 주어지는 환경은 콩나물식 환경이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지도를, 각자만의 마음의 지도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 저는 그 시작점이 퇴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콩나물 세대들이 지금 45부터 65까지거든요. 그러니까 45부터 65까지인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45 이후에 직장 남아있는 사람들 하루도 편한 사람 없어요. 뭐 여러분도 잘 스스로 거기 계시면 아실 테니까. 퇴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재취업이니 아니면 창업이니 꿈꾸고 있는 사람들 마음 편할까요? 다 마찬가지고요. 그 시기도 다 지나가지고 이제 60 넘어서 막상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은퇴라는 건 이제 이래서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막연하게 흐트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갖다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놓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지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지쳐가다가 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지금 제 스스로를 갖다 뒤돌아보는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콩나물 세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40년대, 5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면서 산업화 세대라고 하잖아요. 산업화 세대하고 저희 이후에 태어났던 80년대, 90년대 태어났던 MZ 세대, MZ 세대들하고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낀 세대로서의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낀 세대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냐? 산업화 세대는 공동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세대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협동하고 협력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서서히 개인화로 이행됐던 게 언제냐면요. 저희 콩나물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개인으로 환경이 전환되는 세대들이 여러분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때부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선배들은 다 머리 두 발 자유한데 머리에다가 옆에면은 추억의 책가방에서 나오고 있는 그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저희 세대는 딱 절반 세대는 그걸 교복을 입었고 절반 세대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머리도 저희 때 탕구머리라고 해서 흔히 그 머리에서 서서히 기르기 시작했던 게 중간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교련을 했던 세대하고 교련이라는 게 아마 MZ 세대는 교련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만 이해했고 그 전의 세대는 교련에 대해서 아마 교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교문을 통과하다 보면 머리 기르다고 머리를 갖다 뒤에서 바리깡으로 했던 이게 바로 집단 세대예요. 그 세대들에서 전환되기 시작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를 흔히 말하는 어떻게 규정하지 못하니까 X세대라고 칭했는데 그거는 산업화 세대들이 그렇게 저희를 불렀던 거고요. 그랬던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집단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MZ 세대하고 다르고요. 산업화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꼰대의 가장 전형이 저희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정치도 그렇고 어디도 가면 다 꼰대가 저희더라고요. 386. 그 콩나물 세대들이 그때는 X세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놈들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는 꼰대란 얘기로 이상한 놈에서 꼰대로 듣게 되는 그런 애매한 개인주의 세대의 시작. 저희가 X세대라고 칭하는 이 콩나물 세대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뭐냐면요. 차라리 우리 윗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거기에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286 컴퓨터니 뭐 해가지고 천리안이 나우누리니 뭐 해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이 막 도입되고 있는 시작점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닌. 직장 내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후배 세대들한테 이것도 모르냐는 비아냥을 받아가면서 배워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의 중간에 죽도 밥도 아닌 세대. 이런 세대가 저희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우리 세대는 이게 혜택이에요. 거의 한 60%에서 70%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 개방 수용도도 우리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때부터 이제 두발자유라, 교복자유라 해가지고 프로스펙스, 아식스, 그 심선만 하나만 있으면요. 어깨 쫙 펴고 다녔던 게 저희 프로스펙스, 아식스 처음에 나와가지고 나이키 이런 신발들을 해서 브랜드화 된 옷들 여러분들 혹시 뭐 헌트라고 기억나십니까? 이랜드에 나는 중저가 의류들 그게 처음을 입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새로운 문화를 갖다 개방할 수용도들이 높았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 X세대를 놓고 지금의 MZ세대를 놓고 보면 우리는 문화적 수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학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뒤처져 있는 세대. 우리 시대에는 고학력에다가 문화적 수용도가 높아서 개방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루한 세대. 이게 바로 콩나물 세대를 지칭하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공동체에서 개인화를 끼워갔던 것, 이행해왔던 과정 속에 있었던 것. 두 번째 부분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세 번째 부분은 고학력에다가 문화적 개방도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같이 검색하고 AI가 주어지는 그런 지식의 습득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희 콩나물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특징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디지털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AI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에 가면은 그렇게 세대가 나눠진다고 하대요. 이민 1세대들은 이민 와가지고 언어에 대한 습득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소통도 잘 못하면서 노동직만 하고 있고 2세대들은 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것들을 익혀가지고 그래도 문화에 수용되고 3세대로 가면은 완전히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문화 뿌리는 사라지고 미국적 뿌리에 그냥 포대되어 있는 3세대까지 하는데 AI가 바로 3세대거든요. 디지털로 놓고 보면. 여기에는 우리는 정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지금 퇴직 세대가, 그러니까 콩나물 세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의 특징들에 그대로 다 녹아 있고요. 이걸 갖다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국 여기서 이주민으로 지내다가 퇴행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인류학 관련된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피엔스하고 크로마뇽인들이 있었을 때, 사피엔스들은 인원들은 많은데 크로마뇽인들은 부족 단위로 더 줄어들으니까, 부족 단위로 줄어들면 무슨 일이냐면요. 부족의 유전자를 갖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친교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유전적으로 열세가 되어 가면서 결국은 멸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지금의 문화적인 수용도를 갖다가 가지고서 새로운 세대를 갖다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파묻혀 있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점점 지나가면 크로마뇽처럼 멸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콩나물 세대들이 지금
조금은 각성해야 되고 새로운 날을 찾아가는 여행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해드리고 싶은 이유이고요. 그 이유들을 특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끼었다는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시조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조류의 특징, 날개나 털이 나 있는 건 특징이 있는데 발이나 모든 모양 자체는 그 다음에 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룡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조새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딱 시조새예요. 조류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니에요. 중간에 딱 끼 있는 거예요. 차라리 파충류처럼 살아가면 괜찮은데 조류처럼 날개를 가지고서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날개가 활개차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날개는 그냥 팔에 지나잖아요. 외양은 조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파충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애. 이게 저는 끼었다는 말의 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걸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전 지금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도 산업화 세대들, 40년대, 50년대생들,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해도 그분들 대화를 갖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 다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를 그렇게 길들이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한테 가서요. 한마디를 하잖아요. 제가 10마디 들어요. 이번에 후배 한번 만나가지고 후배가 좀 말투가 툭툭거리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데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선배한테 왜 그따위로 말을 하냐 얘기하니까 10마디를 보태더라고요. 5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때 선배님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선배님은 후배들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으면서 선배님으로서 왜 본인만을 챙기려고 하세요? 저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를 들어야 되고요. 윗분들이 얘기하는 건 10마디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끼어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한다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설명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콩나물 세대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끼어있는 세대이고요. 그 끼어있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놓여있는 이 자리에서 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권위도 전혀 못 누리고 우리 지금 후배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로움도 못 누리고 중간에 그냥 끼어서 존재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그렇게 되어갈까 사실은 두려움도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개인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집단으로서는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콩나물 세잖아요. 지금 60년대, 70년대생이 지금 회사에 보면 다 대표이사들 다 60년대생, 70년대생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정치한다고 하고 있는 위에 몇 명 원로 빼고는 30년대, 40년대생들, 50년대생들은 다 원로로 뒤에 있지 실질적인 정치적인 리더를 하고 있는 건 다 60년대생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생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주도적인 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으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개인으로서의 삶을 갖다가 차라리 준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개인으로 삶을 떨어지는 순간에 극도로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40년대,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도 그냥 어른으로 대접받고 살아가요. 개인으로 나와도. 그러나 우리는 개인으로 나오면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애매하게 끼어있는 세대이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자기만의 마음의 주도를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개인으로 나와 있는 순간에는 개인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절망을 하게 되겠죠. 45부터 65까지이기 때문에 45부터 65까지를 구간으로 나누면 45에서 55까지 하면 그 10년, 55부터 69세까지 10년 해가지고 20년 사이잖아요. 20년 앞 세대들은 지금 직장에 붙어 있는 경우는 많아요. 보통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니까 직장 생활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불안에 떨고 있을 게 지금 콩나물 세대이고요. 퇴직하건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창업과 아니면 재취업에 고려해서 헤매고 있는 아닐게 그 세대이고요.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명확한 준비를 해놓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는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세대한테 직업의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재직 중이라고 해도 재직 중에는 퇴직 이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요. 퇴직했다고 해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창업이냐 재취업이냐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 준비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콩나물 세대들이 맞이하고 있다. 지금 콩나물 세대들이 45부터 65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직업의 의미, 퇴직의 의미, 은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 규정된 의미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준비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공부들을 해놓지 않게 되면 그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은 이 이후의 삶은 노년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는 다 대부분 다 팀장 이상을 할 거고요. 사회에 나와서라도 중간 간부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진 시기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일 많고 나한테 요구하는 책임감이 너무 커.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70년대생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입니다. 현실이 비참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예요. 인생을 놓고 보면 이때가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고 가장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45부터 55.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의 콩나물 세대들은 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대충 가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 살아도 대충 답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될 때가 1970년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보단 지금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개발해 갈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마련해 가야 될 시기라는 거,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60년대생들은 좀 구별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년부터 70년대생들과 60년대부터 65년생들의 차이 있는데, 사실은 60년대 후반생들이 지금 제가 딱 그 나이인데, 말 그래도 크레바스에 끼인 세대예요. 크레바스라는 뭐냐면, 빙벽과 빙벽 사이에 틈이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틈에 빠져가지고 쭉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게 바로 60년대 후반생들이 지금 퇴직과 은퇴 그 사이에서 끼어있는 세대가 바로 60년대 후반생들, 콩나물 세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때 결정이 돼요. 퇴직 전에는 다 주어진 시간들을 갖다 살아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나의 능력들을 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삶의 방식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나이 60이 넘기 시작하잖아요. 저 이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작하고 있으니까 체력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소한 거에 그렇게 섭섭하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이 시기에 뭘 하셔야 하냐면 체력을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의 틀을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세대들은 70년대생과 60년대 초반 세대과 후반 세대 이 각각의 나이대에 지금 맞춰져 있는 삶의 조건에서 어떻게 자기가 해나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나가야만이 이 이후의 노년의 삶이 흐름을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이도 크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생과 70년대생을 놓고 보면 60년대생은 그래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추억의 책가방 세대고요. 70년대생은 두발 자유화 세대예요. 딱 표현하면.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성향이 우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했는데 6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70년대에 보면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보는데 디지털도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갖다 접하고 했었다니까 언제냐면요. 20살 넘어서예요. 20살 넘어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생은 그래도 청소년기에 컴퓨터를 접했기 때문에 벌써 컴퓨터를 대하는 게 조금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이주를 해왔는데 갭 차이가 커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윈도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스에 가지고 컴퓨터 도스로 명령어로 쳐가지고 했던 그래서 컴퓨터 명령어들을 갖다 공부하는 게 컴퓨터 공부였었어요. 지금은 누가 그런 공부를 하나요?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은 컴퓨터의 도스의 명령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나아갔던 세대라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적 수용도도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 그러면 저희 때 오빠는 조용필이었고요. 60년대생들의 오빠는 조용필인데 70년대에서는 서태지가 와야 돼요. 아마 92년도니까 70년대생들이 대학을 막 들어왔을 때 72년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서태지가 나왔던 거. 그래서 문화적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성 차이도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60년대에서 70년대생을 갖다가 하나로 묶긴 했지만 그 10년 사이의 차이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세대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만 가졌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은 혜택을 다 누렸는데 그 혜택이 계속 갈 거냐를 놓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많이 누려왔어요. 그러니까 불합리성도 당했지만 많은 혜택들 누렸는데 근데 이 혜택이 그러면 앞으로도 갈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누려왔던 혜택들을 갖다가 순간에 다 내려놓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가지만, 빈익빈 부익부라고, 대부분의 쪽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체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나머지 90%는 극심한 가난에, 극심한 외로움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주고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려서 세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축복받은 세대인데 뭐 낀 세대라고 엄살을 부리느냐? 그건 세대에 대한 얘기인 거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세대에 아우르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세대 속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지 전체 세대를 놓고 보면은 각 세대만의 특징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의 특징들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속에서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놓고 보면 60년대, 70년대들이 아마 가장 극심한 개인적인 고통은 더 당할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달아요. 40년대, 50년대생들은 모르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탈됐을 경우에 갖게 되는 비참함들을 갖다가 겪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느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들은 개인적인 박탈을 갖다 겪기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삶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평균 수명이 우리는 이제 더 늘어나서 지금 살아갈 때는 앞으로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3, 40년 동안에 계속 이제는 얻을 건 하나도 없고 박탈만 당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탈당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내 안에서 수용할 건가, 박탈보다는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온 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전혀 아니고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기회를 누가 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보고 계신 분이 45, 55이라고 치면 당신이 지금 인생의 정점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내려놓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서 나머지 30년, 40년 살아갈 수 있냐?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니 이런 세대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내가 뭘 누려왔고 내가 뭘 놓쳐왔고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나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놓을 게 많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려놓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49.3세는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갖다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세대를 이해하고 그 세대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별거 없다는 걸 갖다가 강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려온 거는 많은 걸 누려왔고, 근데 그 누려온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고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갖다가 비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노동이라는 걸 제공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너는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들을 갖다 노동을 통해서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나만의 일을 갖다가 나만의 잡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고민하지 않으면 못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나물 세대 중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 1980년생, 79년생, 45, 40,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가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45부터 55까지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를 주장을 해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경제적 자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45 이때부터는 재테크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돈의 토대를 마련하는 건 45에는 반드시 시작해서 10년 안에 끝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45 이때부터 과거에 배워왔던 것들은 다 써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가지 보통 배웠다 그러면 25세까지 배웠던 걸 갖다가 45까지 하면 20년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45부터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45부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드립니다. 글쓰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책보다 글쓰기를 하라고 해요. 45 이전까지는
책을 읽어서 남의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살아온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45 이후부터는 글쓰기를 통해서 안에 집어넣은 거, 경험해온 거 다 안에서 조화를 시켜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글쓰기가 45부터는 가장 좋은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더 한 가지를 더 보탠다 그러면 45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놀이처럼 취미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돼요. 45 이때부터 10년 내에 재택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만들지 못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자기개발을 하지 못하고 일을 놀이와 취미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전환하는 작업을 못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55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어디로 여러분들이 또 밀려갈지 모르게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5이면 이때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이 미래에 내려놓는 것들을 갖다가 현명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제가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분이 이제 50대 부분, 홍남 세대 중에 50대 부분, 이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또 세 가지예요. 55부터 65세까지, 이때까지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만의 시간 관리법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퇴직하는 순간에, 퇴직 이전에는 시간이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들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오면 자기만의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제일 막막했던 게 뭐냐면요. 퇴직 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막 쫓겨다니며 살아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쫓기는 것도 문제인데 시간이 넘치는 것도 사람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 두 가지 부분만은 철저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야 될 시간에 자고, 하루에 해야 될 걸 갖다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갖다 드리는 부분들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면 한 편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막 2-3시간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또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몰입이거든요. 그래서 습관과 몰입을 통해 가지고 50대에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때 놓치게 되면 60, 70 가게 되면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50대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습관과 몰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0대부터 좀 대단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건강이에요. 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건강의 가장 첫째 부분은 뭐냐면 식단이에요. 식단 관리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라면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면을 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은 웬만하면 끊으려고 해요. 근데 라면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50 정도 넘어가면 식단을 조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 주변에 보면은 어떤 병들 되게 갖는 줄 아세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가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혈액에 관련된 병이에요. 고혈압은 뭐냐면 이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해서 압력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뭐냐면 이 혈액 안에 당이 많아가지고 마찬가지로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다 조절할 수 있냐면 식단이에요. 탄수화물이나 고당 식품을 갖다가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방류 같은 거 먹지 않는 거. 이렇게 식단을 조정해야만이 지금 현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좋아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식단 조정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식단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간과하는데 수면이에요. 저도 사실 퇴직 이후에 불면증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대부분 많이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잠을 자야만이 숙면을 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예요. 자야 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갖다가 들이는 것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50대 그 틀을 갖다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운동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최소한 50대에는 해놔야지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들이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고독과 외로움이 극심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에 가장 큰 핵심은 저는 혼자 되는 법, 혼자서 고독한 생활을 갖다가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50대에서 65세까지는 시간 관리하고 건강 관리,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 부분을 갖다가 정립해내야만이 우리 콩나물 세대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40대에는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잘 하는 부분들. 둘째 부분은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일마저도 놀이와 취미인 것처럼 해서 마음 안에 계속 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런 탐구 과정들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50대는 시간 관리 효율성을 갖다가 극대화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습관과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신체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숙면, 식단, 운동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해주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첫째 기본은 혼자서 지내는 시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맺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키워드별로 해가지고 쭉쭉쭉 하나씩 갖다가 탐구해가지 않으면은 콩나물 세대는 자기가 같이 남아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행해 나가야만이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40대가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40대들이 보통 한 보유자산이 한 4억 정도이고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으로 해서 한 4억 정도이고, 평균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근데 그 중에 좀 안타까운 게 부채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50대가 지금 보유자산이 한 5억 정도에 평균 소득이 한 6,500만 원. 근데 또 부채가 또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4억에서 5억 정도 평균 자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높은 경제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내에서 격차가 너무 커요. 대부분 다 상위 1% 대한민국 이제 부자들을 놓고 보면 보통의 부자가 올라갈 때 40대에 평균 7억 정도? 7억 4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종잣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보면 한 50억 정도 수준까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40대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라가신 분들은 거의 50대
60대에는 평균적으로 50억 이상의 자산을 갖다가 확장할 정도로까지 올라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평균 자산이 4억 정도이고 부채가 1억 5천, 1억 5천까지 빠게 되면 한 2억 5천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2억 5천 가지고서 그러면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만약에 퇴직하는 순간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경제적인 입장에 놓고 보면 현재 미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격차가 큰 걸 통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인데 두 번째 부분의 문제점은 뭐에서 나오냐면 사회 구조 변화예요. 앞으로는 우리 콩나물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요즘에 서비스업마저도 서비스업이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해서 서비스업을 한다는데 서비스업마저도 다 노동력이 줄어져 가고 있는, 왜 그렇게 줄어갈 수밖에 없냐면 임금 때문에 다 줄여가고 있는 현실이라서 일자리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일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40대, 50대의 현실이에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데 그 자산을 갖다 증지시키는 일자리도 없어서 계속 내려놓는 생활만을 계속 해나가는 게 현실이다. 그 속에 혼자 동떨어 떨어진다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현재 처해진 현실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경제적 자립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말했듯이 재테크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재테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재테크가 유일한 수단이냐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뭐냐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40대에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월급을 가지고서 불변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하는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라도 올려놓는 것 이외에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연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까 말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심지어 자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라이센스를 갖다 따기 위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지게차 운전이라도 배운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걸 갖다가 계속 자기 개발을 통해서 했던 사람들이 월급쟁이의 시간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재테크의 시간을 갖다가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 시간을 늘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이 지겨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놀이처럼 하다 보면 일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그 초밥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자기는 그래서 조리식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초밥 회사를 차려가지고 초밥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밥이 얹혀지는 넥타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걸 요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은 초밥하는 그 공장의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 할 때부터 초밥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겨운 일이었어요. 초밥 만들고 뭐 하는 일인데 이 친구는 이게 놀이였어요. 이게 그렇게 재밌게 해왔던 그 놀이였던 덕분에 지금도 이제 계속 일을 해나가고 있고 이 친구는 자기가 사업체를 차렸기 때문에 60, 70까지 아마 일을 해나가겠죠. 이게 바로 콩나물 세대들이 경제적 자립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재테크. 두 번째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걸 연장하는 거. 아니면 일에서 재미를 찾아가지고 그 재미를 연장해 가서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 자립을 가는데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저는 콩나물 세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불변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불변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산. 이를 놓고 보면 뭐가 그랬나요? 금, 땅.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금, 땅. 이게 가치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에 기반으로 해서 있는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아직까지는 금 기반에 있는 건 달러잖아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국채니, 달러니, 금이니, 땅이니, 이게 저는 불변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그러면 투자를 얘기하는데, 투자도 트레이더식 투자를 얘기하는데, 전 트레이더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는 뭐냐면 인베스트예요. 불변하는 자산을 사놓고 가지고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커져가는 걸 갖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고서 하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재테크라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사서 여기에서 팔겠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겠다.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재테크가 아니에요. 재테크를 하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몸통을 사서 그 몸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후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 방식은 트레이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했던 가치는 다 실패했다고 이미 다 검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주변에서 데이터를 해서 다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산들을 몇 가지를 꼽으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꼽으면 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금의 자산 가치가 변한 적이 있었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변한 적이 없어요. 가치가 계속 변하지 않고 상승해왔단 말이에요. 또 땅도 그래요. 땅도 그 위에는 집들은 뭐 가치는 왔다 갔다 했지만 땅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나 금과 같은 그런 불변 자산의 가치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 연결시켜볼까요? 금하고 가장 지금 연결성이 깊은 돈이 뭐냐면 달러잖아요. 달러 가치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 갈수록 계속 커갈 것 같아요. 그럼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는 또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국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메이저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예전에 왔던 아마존의 가치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그런 가치는 상승하지 않더라도 아마존과 같은 그런 미국에서 이 사업이 없으면 미국이 당장에 무너질 만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들, 이런 주식들은 불변의 가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변의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게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다른 현금 수단을 가진 게 아니라 자산을 쭉 쌓아져 가지고 나의 부를 증진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테크예요. 예전 같으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대는 이제 아파트였어요. 서울시내에 아파트만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유지가 됐어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근데 이게 금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되고 다만 그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거기다 계속 사서 쌓아 나가야죠. 이렇게 바로 재테크를 하셔야지 이 월급이라는 건 들어오는 대로 세워져 나가버리면 끝일 거예요. 흔히 말하는 월급은 수익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월급은 수익이익이 아니고요. 월급은 그냥 소득이에요. 수익은 뭐냐면 그 중에서 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가서 자산으로 전환해서 쌓아가면은 여러분들은 노후가 준비되는 그런 재테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테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불변 자산이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자산에 투자했더니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재테크는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시대가 변해도 뭐하는 그 불변 자산이 뭘까? 그렇게 해서 쳐다보다 보면 금도 뭐 볼 수도 있고 땅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가지도 보여요. 나도. 나의 가치를 높여놓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불변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놓고 나보면 회사에서 일의 능력을 나가서 직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가치를 높여놓잖아요. 내 가치를 높여놓은 것들, 글쓰기를 해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가치를 놓아서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는 작가로서의 자질을 갖춰놓고는 걸 해놓잖아요. 그런 자기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불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 불변하는 자산이 무엇인가, 불변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들이,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하는 것들이 바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일과 놀이는 하나였던 거 아세요? 원래 일과 놀이는 하나였었어요. 일과 놀이가 분리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냐면요. 첫째 부분은 농경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일과 놀이가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한 게 산업화되면서 분업이 시작된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일의 결과물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와 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임원이 되고 뭘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일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00% 연결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 이번 달에 매출이 좋았는데 왜 매출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뭐냐면 게임 이론이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면은 보상이 쭉쭉 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게임의 롤이고 재미잖아요. 게임하는 이유로 가장 보면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나니까 보상이 계속 주어져. 이 보상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함으로써 재미를 느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재미를 못 느끼고 단지 뭘 얻어야 하냐면 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재미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일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주어지는 게 이 사회에서 지금 49.4%밖에 안 주어져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해서 돈이라는 걸 벌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과 놀이가 하나 돼서 재미를 만들어 놓고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뭐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결과물이 뭔가 떨어지네, 나오네 이런 경험을 직장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게 없이 딱 나오게 되면 뭐냐면 일과 놀이의 연결성을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일이라는 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요소도 있는데 일 하나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젬병이가 돼요. 심지어는 우리 선배 중에는 대표이사를 나갔는데 대표이사로 나와가지고 지하철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사가 태워다 주는 차만 계속 태워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파묻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 위한 모든 것들은 잘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는 이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일을 찾아내는 것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부터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롯데마트에는 명장대회라는 게 있어요. 명장대회. 신선 명장대회. 뭐냐면 고기를 커팅을 잘하는 사람, 생선 커팅 잘하고 생선 상품화를 잘하는 사람, 과일을 갖다 진열을 잘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장이라는 걸 해서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선 전문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명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직 계속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 노무 뭐 해가지고 기획인 이렇게 파트로 온 사람들하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이 놀이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상품화하고 진열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갖다 눈을 보잖아요. 근데 인사, 노무, 기획은 자기가 했던 일이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이 가미되는 일들이 그런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도 행위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과 놀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들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참여를 해나가는데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드는 부분들은 직장에 다닐 때 하고, 그 중간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취미가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일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배워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립은
사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첫째 부분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서 직장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취직해서 보통 사회적 참여를 해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서비스와 재화 서비스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갖는 것들이 사회적 참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어느 나이가 되게 되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게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사회적 자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회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돈만 있다고 해서 나와서 할 일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일을 갖다 할 일이 없으면 사회적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 사회적 자립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글쓰기와 방법학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자꾸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지, 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의 길들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고, 그게 유용한 도구로 자기가 쓰일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생각했던 건 이제 글쓰기를 내가 자기 개발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인지 때문에 그래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하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퇴직해서 나와서 보면 아직도 자기가 능력이 상당히 많아서 어디서 막 찾아줄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자기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사회가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자기 능력치에 대한 것들도 능력이 어느 만큼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고요. 그렇게 해서 깨달게 된 자기의 능력치가 어디에 발현된다 그러면 그걸 발현시키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들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사회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란 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배고파 죽고 있는데 무슨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생존과 번식이 가장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 생존과 번식이 기본이 됐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이라든가 같이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자립이라는 건 자기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하면은,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하고 같이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 아세요? 가장이 잘못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회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인 로 보면 더 손실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삶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삶의 시간에 대한 자립, 그리고 일과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활의 자립,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신 분들이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전까지는 개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길 저는 바랍니다. 저는 기존의 일을 해나가느냐 안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0대한테 제가 3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재테크,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들라. 이 3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40대부터 그걸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에 자립을 해나갈 건가, 길은 그 앞에서 다 나와주는 거야. 이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그게 눈에 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현역에 있는 모 상무에게 그 라인에서 지금 아직도 상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는 또 나이가 같아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그 친구는 온라인의 일이 워낙 재밌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라인에 관련된 책을 이미 냈었고요. 오홈 옴니쿠스라고 해서 책을 이미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재밌으니까 그 일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또 뭐 트레바에 가서는 일자너라고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클럽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서 이 사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싶었는데 자꾸 주어진 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추구해 가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재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일과 놀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생활을 자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쓱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 길이 내가 해왔던 일을 갖다가 지금 라인에 있는 상무처럼 그 길을 쭉 간 사람이 있고 저처럼 갑자기 유통업계 있다가 갑자기 작가로 싹 바꿔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다른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밥 그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일찍 직장 그만두고 해서 지금 창업해가지고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를 지금 연간 1,000억 가야 돼요. 그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지 어느 길을 좋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왜 바쁘긴 한데 직장 다닐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위로 올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되면 끝날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갖다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절정적인 그 수단이 뭐였냐면 나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은 뭐가 있냐면 보람이 돼요. 그리고 안 보였던 내가 보여요. 제가 주로 글 썼던 건 그때 당시에 썼던 거는 주변의 일상사에 대해서 계속 썼었거든요. 일상사에 쓰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썼었어요. 가끔가다 와이프하고 막 싸움을 막 하고 순간에서 화가 나면은 이 부부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글을 한번 딱 쓰잖아요. 그래, 내가 분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 분개한 이유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상황을 바라보고 나면은 와이프와의 관계를 갖다가 더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걸 갖다가 바라보는 것들이 난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라인에 있는 상무는 일이 미쳐가지고 일만 보면 이 일이 막 이걸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직장 내에서는 그런 보람을 못 찾았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막 보람 느껴가지고 이거 이러니까 막 나 좋아요. 막 와가지고 나한테 신기하게 얘기하는 그 표정들이 지금 생각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내 삶에 가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가치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요. 근데 그때 뭔가 했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다시 돈이 안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돈이 되더라고요. 초밥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연말에 같이 식사했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초밥집에 가요. 만든다고 하면 형 초밥집에서 만들어. 아직도 초밥 하나 부분에서 계속 연구를 해요. 야, 이거 뭐가 재밌다고 이거 가지고 가냐. 근데 걔는 그게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밥알수 하나의 변화마저도 그 밥의 물기, 수분 염도, 그다음에 그 백미 깎은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기는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가치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가는 것들을 지금 40대 하셔야만이 50, 60, 70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서 그때 일이 생기나요? 갑자기 안 생겨요. 절대로. 시간이 투여될 만큼 반복된 횟수만큼 그 안에서 숙성돼가지고 나의 재미로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에서 재미를 찾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의 요소를 갖다가 개발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다 그게 토대가 됩니다. 성과물에 대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물들 때문에 그냥 해온 거예요. 특별하게 나한테 나중에 미래에 날 보상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제 5월 글이었는데 그때 읽었던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래도 순간순간에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그 순간순간에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왔던 거지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서 어떻게 베스트셀러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기 가치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것들이 나중에 와서 그냥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시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예전에 전우들, 동료들 만나가지고 대나부터 술 마시거나 아니면 잡담하거나 요즘은 정치적 이슈가 크니까 또 정치 얘기가 모여가지고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미리 그 틀을 갖다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부분이 습관하고 두 번째 부분이 몰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해서 기준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간의 길을 갖다가 알차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독감 때문에 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글 쓰고 하는 걸 습관대로 계속 움직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루가 가장 알차게 채워져 나가요. 24시간이란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 가장 알차게 채워져 나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고 산책을 해서 신문을 읽고 신문 읽고 난 다음에 글을 필사하고 낭독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해가지고 오전 11시 정도까지 그 6시간 동안에 그 스케줄들을 움직일 때가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의 밀도를 높여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주 오진 않는데 글을 쓸 때 보면 잠깐 있는데 3시간 이런 거였어요. 이건 진짜 내가 시간의 밀도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몰입인데 그러니까 몰입하고 습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퇴직 이후에 삶의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면 스마트폰이 알고리즘에 따라다 주는 대로 그냥 계속 쫓아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술이 이끌어주는 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도저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주어진 대로 정처 없이 헤매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몰입, 습관 이것만큼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체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란 놈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엔트로피라고 하더라고요. 물리학 용어로 보면 엔트로피는 무질서적으로 가는 게 이게 기본적인 관성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무섭게 쪼아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흘러왔지, 이게 무질서도가 한번 딱 벌어져 보잖아요. 그러면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엔트로피가 인생의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몰입이라는 거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 이후에 다른 어떠한 걸로도 시간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잡아줬던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행동의 무서움이 잡아줬는데, 그걸 놓고 난 다음에 개인 스스로가 시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엔트로피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습관하고 밀도. 예전에 그 영화 퍼펙트 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쿄의 청소부원이에요. 공중화장실. 이 사람은 5시 딱 일어나서요. 딱 일어난 순간에 이부자리 딱 개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 있다 해서 식사 딱 하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 하나를 들고, 자판기 커피 하나 들고, 올드팝 하나를 누르고서 주문해서 거기서 계속 일하고, 이걸 갖다가 매일 반복하더라고요. 일어나는 시간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 장면인데, 그분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빗질하는 장면이 이게 영화에 한 8번인가 나와요. 계속 아침 시간을 보일 때마다 8번인가. 그 빗질하는 시간에 딱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서 나가서 성실하게 자기 하루 삶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저는 이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철학적 구도자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는 그런 철학적 구도자가 필요해요. 시간에 대한.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거는 몰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알차게 체계화하는 것들은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불필요한 생활들이 다 커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다 그러면,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 잔을 먹으면 다음날 5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하루가 깨져요. 그럼 5시에 못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날까요? 대개 보면 10시 이 정도는. 그러면 그 5시간 다 깨져버린 거예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습관이라는 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구도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퇴직 전에 하셔야 되고, 퇴직 후에는 바로 그렇게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가장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시간의 밀도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만큼은 퇴직 이전에 아니면 퇴직하자마자 바로 만들어 놔야지 그 이후의 삶에 시간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사실은 습관에 맞춰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이게 몸이라는 건 생체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하는 습관에 그동안에 해왔던 리듬들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헐렁해지니까 마음의 고독이 또 많아요. 마음이 고독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요소들이 사실 퇴직 이후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사실은 사람의 몸도 한 4, 50년 사용하게 되면 노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러기 시작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버리니까 이렇게 성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 순간에 몇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꺾이는 정도가 이렇게 그냥 꺾여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고독, 생체 리듬, 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이렇게 꺾여버려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급격하게 늙어지는 분들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또 깜짝 놀랐어요. 퇴직 이후에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아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를 또 그렇게 봤는지도 몰라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생체 리듬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숙면, 운동, 이 부분들도 해서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해나가다 보면 사실은 신체도 건강해지만 마음도 건강해져서 스트레스가 좀 덜 받아요.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식단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신체적 건강을 만들고, 이 신체적 건강이 결국은 마음의 건강까지 만들고, 이 마음의 건강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인간관계까지 또 연결돼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건강한 식단 만드는 거, 운동하는 거, 숙면하는 거, 시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제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가장이랑 무게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무게 때문에 직장 영매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조금씩 놓다 보면은 다 놓게 돼 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붙들어야지. 붙들어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누라 눈치 보여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래서 몸 건강해야지. 이게 안 되면 마누라 구박도 더 심해져요. 몸 건강 안 하잖아요. 그럼 손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이번에 저 독감 걸렸을 때 와이프가 엄청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독감을 걸리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전전주 일요일날 선배가 굳이 나오라고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나 못 나간다 했는데 한 10번인가가 전화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그날이 또 추웠잖아요. 갑자기 한파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추운 데서 나가서 그 선배하고 술을 한잔 했더니 감기가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는 통에 내가 아침에 운동도 같이 못 나가지. 죽그러진다 그러지. 이게 뭐냐고. 와이프하고도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거에 가장 가까운 친밀한 인간관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건강관리의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넓고 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인맥 이 정도야. 전화번호부에 한 몇천 명 있어야지. 아, 나 인맥 좀 있어. 그리고 뭐 TV에 나오는 누구 나 좀 알아. 옛날에 내가 키웠던 애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도는 해야지 인맥으로 인간관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퇴직하고 나면 좁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동료, 지인 필요 없고 가족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동료, 가족 같은 선후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되려고 그러면 사실 퇴직 전에 잘해야죠, 가족들한테. 퇴직 후에 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퇴직 전에는 뭐 본인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안 챙겨주다가 챙겨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전에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못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퇴직 이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퇴직 이후에는 진짜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퇴직 이후에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집에서 형제들하고 부대끼며 살아왔고, 학교 가면 반에 60명, 70명들을 계속 어울려오더라고. 한 동네에도 누구야 놀자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서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노는 것들에는 우리는 익숙해요. 아,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하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노래도 잘하고 해요. 근데 막상 1대1로 만나서 잘 못해요. 와이프하고 단둘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들하고 단둘이 있는 사람 중에 아들하고 둘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갑자기 6명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하고 달랑 만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한두 친구하고만 만나게 돼요. 6명이 다 뭉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두 친구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 지내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혼자서 자기 혼자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갖다 해왔던 사람들은 그걸 해와요. 근데 계속 의존적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이 50에 혼자 지내는 법들을 배워서 그래서 고독이 적이 아니라 우군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중에 뭐냐면 저 혼자 글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은 안 해요. 그 선배처럼 막 진짜 열댓 번 전화하면 그 선배하고 나하고 인간관계에 그 선배는 나한테 계속 의존하잖아요. 나는 그 선배하고 의존 안 하니까 난 독립적으로 이 선배하고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옛날에 이 선배한테 꼼짝 못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안 나간다 한다는 걸 나가서도 선배가 사세요 그래요. 내가 주도성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선배는 주도성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배는 외로우니까. 혼자 지내는 걸 못하니까 이거는 뭐 그 선배하고 나하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는 자기 혼자서 노는 거 잘해요. 집 근처에 있는 뭐 50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라인 댄스도 배우고 뭐 모델 워킹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거기 있는 언니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잘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옆에서만 있다 보면 뭐 밥이나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더 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살아가기에 그렇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0대, 50대 중에 퇴직한 이후에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 많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혼자서 고독을 즐겨가면서 혼자서 자기 자신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당해서 혼자서 스마트폰 안쪽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런 50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혼자 지내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요. 그 이전에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사실 퇴직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계 못 맞아요. 기존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관계의 재발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 관계의 재발견을 미리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가족 관계 재발견도 미리 하라는 친구 가족 이외에 새로운 인간관계 확장성 거의 없어요. 다만 확장성 하나 있는 것들은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주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계속 몰려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끈끈한 유대관계에 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나 퇴직했어 그 관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나요? 안 받아줘요. 이미 생각하는 패턴도 달라서 못 받아줘요. 친구 중에도 예전에는 그렇게 대면대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하고는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글들 쓰려고 그런다. 이런 글을 쓰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취미가 같게 되면 같이 또 만나는 횟수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재발견해가는 걸 해야죠. 근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 쉽지 않아요. 진짜 억세게 운이 좋아야 새로운 사람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하지. 근데 그것도 깊지가 못해요. 시간과 물리적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거지. 말 그대로 가족처럼 과거에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앞으로 미래에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자립을 가져갈 건데 그 자립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과 혼자 지내는 법들을 갖다가 익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간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들은 뭐 새롭고 신기하고 행복한 것들이 미래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내려놓고 새롭게 발견해 가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글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온 것들을 갖다 되짚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콩나물 세대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